계속해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영근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역시나 좀 이번 주에 11월 고용 보고서도 있고요. CPI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눈치 봐야 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다우나 나스닥 다 약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 앞으로도 이런 눈치 보기 장세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뭔가 뚜렷하게 미증시가 확 반등을 할 만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늘어지는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리한테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늘어진다 그러면 국내 증시 대표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싸게 살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좋게 생각하면은. 좀 모아가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제 코스피는 사실상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총 10개 종목 중에서 삼바료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단기적인 전략 좀 어떻게 세워봐 주실까요? 제가 이데일리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12월은 전닭 쿠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점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반기에는 코스닥 수익에 집중하고 후반기에는 코스피를 싸게 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주식이 올라가는 데 쫓아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눌리거나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주는 건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또 다시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 보니까 이 두 가지 반도체 투탑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외인이 거의 1조 1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7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굳이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증시가 하락을 한 상태라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주식을 좀 팔고 하고 이제 지수를 누르고 싶은데 지수를 누르는 데 있어가지고 주 타겟이 삼성이냐 하이닉스냐에 약간 번갈아가는 어떤 패턴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눌렀다가 여기로 갔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누르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눌렀던 것 같고 그 차이인 거지 삼성전자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AI 사이클이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익을 갖고 있는 쪽은 역시 레거시 반도체 쪽이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흔들렸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이야기 해봤습니다. 환율 문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민연금이 외환수화풀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급하게 좀 불거기에 들어갔고 또 이제 이번 주 BOJ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의 인상의 96% 가까이가 몰렸더라고요. 이러면 좀 환율 진정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진정될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17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된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원화가 워낙에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보다는 저는 일본하고 연동성이 강해졌다는 거죠. 네. 엔화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원화도 역시 지금 따라가는 추세가 있고요. 원래는 위안화하고 연동이 돼서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게 오히려 지금 중국보다는 일본하고 우리가 좀 많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죠, 많이 따라가죠, 그쪽을. 일본이랑 우리랑 똑같이 미국에 강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경제 성장률도 역시 둘 다 저조하고 비슷한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다 보니까 엔화의 흐름을 좀 추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상이 이번이 시작이고 추세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엔화가 이렇게 마냥 약세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네. 그러면 엔화가 어쨌든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올해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요. 예, 이제 미국에 얼마 투자해야 되는 것도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대외 투자 규모도 굉장히 역대급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는 그 국내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비중을 가지고 봤을 땐 연기금의 그 투자 역시도 국내에 대한 기준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좀 덜 할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대상으로 네. 그거 허용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관찰 대상국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인이 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매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시브 자금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급증 얘기하시는데 다 좋은데 그 부분 역시도 지금 환율에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거꾸로 부담스럽죠. 얘기하면은 네. 지금 대외 투자가 문제가 됐다면은 그거 역시도 그 정점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환율 그림 자체가 저는 어쨌든 원화 약세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 단계에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다행이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단 우리만 약세를 보였던 게 아니죠. 일본이나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이 6개월 내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좀 피크아웃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엔달러도 좀 많이 진정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어서 AI 거품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논의를 여기서도 많이 드렸었지만 밤사이에 여전히 브로드컴 오라클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진 논란이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흔들기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AI가 소위 말해가지고 서열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주도권 다툼을 지금 기업 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업이 이익을 내겠다고 갑자기 네.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낮은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게 이런 시즌에 이런 시기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오라클을 보고 놀래고 브로드컴 CEO가 말한 거 보고 경기를 일으키느냐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이익이 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을 먹는 거고, 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더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내년에 투자 규모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2배를 하겠다고 그러고, 데이터 센터 준공도 1년 연장된다고 하니 그렇죠.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 나올 거는 뒤로 밀리고 투자는 더 늘어나고 하니까 겁을 먹는 거죠. 투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그 걱정도 위험을 있겠네요. 이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오라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 부채 비율이 500% 넘어가면서 저렇게 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AI가 처음에 한참 좋을 때 그때는 무조건 성장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얘는 부채 비율이 되게 높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큰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얘기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AI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주요 빅테크들이 현금이 넉넉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자금 운용상의 문제인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건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AI 패권 경쟁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AI 패권의 경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글로벌 패권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열이니까 좀 시키고 갑시다 하고 좀 진정 이런다고 해서 중국이 같이 톤을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할게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거는 어차피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완성이 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오히려 올라갈 때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면 빠질 때도 원웨이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미끄러지죠. 가져가면서 네. 올라갔다가 한번 눌려주고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성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거를. 이번에 이 엔비디아 H200 칩 숨통을 좀 틔워준 것도 약간 그런 목적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 코스닥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제 수급의 로봇 쪽에 강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제 보니까 노란봉투법도 시행까지 벌써 4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년 주도주 로봇 이 공식이 좀 성립이 될까요? 제가 이제 로봇 그 휴머노이드 쪽을 이제 굳이 비율을 요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바이오 섹터가 항상 꿈을 먹는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올랐다가 나중에 꺼질 때 보면 또 막 꺼지고 막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무섭게 꺼지죠. 네. 이게 우리나라 과거 패턴이었다고 그러면은 글로벌 빅팜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아니면 어떤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크게 하고 빅팜하고 협업하는 회사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휴머노이드도 로봇 쪽도 약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역량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회사도 역시 아직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인 삼성이랑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투입은 물론이고 매출을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쪽과 연관돼 있는 회사들과 주가 흐름 자체는 실적을 이제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이슈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섹터의 하나로서 자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과열의 논란은 항상 있을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거기서 찐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섹터로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현재 큰데 우선은 뭐 내년 1월에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약간 대응책을 세워봐야 한다면 어떤 쪽을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성향의 문제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단기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아,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사놨다가 임박해서 팔거나 이래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가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이언 홀드 전략으로 좀 길게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무관한데 시장의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쵸? 네. JP모건 헬스케어 직전까지는 오르고 그 앞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피크를 찍는 경향은 그렇죠. 있어요. 약간 투기성 패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하시는 분들은 그걸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오가 글로벌화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K바이오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건 전 큰 의미를 둘 거 아니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이 주로 인정을 받느냐를 보면 네.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플랫폼 기업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거기에서 글로벌화되고 또는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회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골라보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바이오시밀러나 CDMO보다는 이제는 좀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또 제 눈길을 굉장히 끄는 그런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지난 10일에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 이게 또 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자면 이게 뭔가 투기적인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보니까 ADC 관련해가지고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 베링거 쪽과 이게 있었는데 이러면은 뭐 플랫폼 리스트에 좀 추가를 해봐도 괜찮은 뉴스일까요? 이거 원래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렇죠. ADC 쪽으로 해서 좀 차별점이 있는 게 네. 자체적으로 항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내용인가요? 뒷배경이 네. 삼성병원을 통해 가지고 각종 질환자들의 어떤 이제 그 항원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항체에 대한 어떤 그 축적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에 있어 가지고 표적 항암제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약효를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그 질병에 적합한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에임드바이오가 베링거 인겔하임에 라이센스 아웃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플랫폼 기업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측면은 있긴 하고 그쵸. 또 보유예수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시면 공부해 보시면서 시장하고 좀 매칭을 시켜보시면은 네. 저 회사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지금 정도가 적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 정도의 약간 좀 면역이 길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면 전가에 넘기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연말 연초 전망이랑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뭐 기존의 주도주를 그대로 보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잠깐 수익 실현하고 갈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지금 추가로 사는 거는 그 후피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있는 쪽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모아가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하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본인 판단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사가지고 잘 안 팔아요. 그렇죠. 끌고 되게 가는, 오래 가지고 계시죠. 끌고 네.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1월에 샀던 바이오 주식들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신규로 사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전략. 네. 근데 그 주도주라고 그러면 섹터로 보면 결국 네.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네. 뭐 여전히 거기다 휴머노이드까지 해가지고 8개 섹터를 관심권에 두시고 물론 2차 전지도 핵심 광물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포트 분산을 여전히 하시는 거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전력기기, 바이오, 조방원, 2차 전지는 핵심 광물 중심으로 이제 다 같이 포트폴리오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오늘도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